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조셉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조셉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조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용기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아마 말씀하시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오늘 조셉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학창시절로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있습니다. 조셉이에요. 일단 2010년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인이고요. 네. 연기를 안 하고 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연기자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네. 2010년이니까 벌써 한 13, 14년, 5년 뭐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벌써 흘렀죠. 네네. 네. 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들은 다들 비슷했을 것 같은데 입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따로 오디션이나 미팅 같은 걸 보려고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날 오디션 미팅 일자 확인하고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또 사이트 있긴 하죠. 예. 그때 당시 저는 소속사가 없어서 무소속으로 학생 영화나 바이럴 CF 같은 거 막 찍으러 다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그냥 연기자 지망생으로 17살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네. 방학을 앞두고 한 일주일 앞전으로 저희 반에 있었던 A군이라고 할게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회당 20만 원을 주는데 뭐 그냥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볼래? 뭐 너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그때 뭐 여러 가지로 급하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듣진 않았는데 회당 20만 원이면 괜찮고 방송이 케이블 TV라고 해도 텔레비전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건 나한테 온 기회다 싶어서 뭐 가타부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네요. 뭐를 하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학교를 끝나고 미팅을 보고 네. 어떻게 그냥 주연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제 알고 나와라. 보니까 그게 저 말고 2명 정도가 더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다 당시에 그냥 연기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A라는 친구는 저랑 같은 학교였고 네. B라는 학생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친구였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도 연기하는 친구였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뭐 주연으로 5회차를 촬영 계약을 하고 당시 제가 방송국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지금 이 얘기가 사실 그 방송국이나 어떤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저격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제가 나이도 지금 좀 먹었다 보니까 그때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토대로 사람들이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기로 한 거라 방송국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양지를 드리려고 아니요. 그거 같아요.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던 게 방학이 시작되고 바로 했어요. 이게 여름이었는데 그때 당시 여름에 남량 특집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그래서 그 케이블 TV에서도 설정을 한 게 연가를 보는, 그러니까 연가라고 하죠. 귀신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그런 현직에 계시는 무당분들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한국에 있는 무서운 장소들 있잖아요. 흉가나 폐가라고 하는. 네. 거기에 탐방하는 거. 네, 그런데 가서 거기에 얽힌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성불시킨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같이 이제 어떤 탐험을 하고 성불시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설정에는 뭐를 보는 아이나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런 연기 캐릭터로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미팅할 때까지도 그런 역으로 섭외된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방송 쪽이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제가 나왔던 건 그래요. 근데 영화도 그렇고 뭐 저는 그 당시 오컬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귀신이라 그럼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촬영에 겁 없이 더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재밌겠다고 뛰어들었을 수 있었던 게 겁이 없어서. 근데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스케일도 크고 그냥 놀러가서 찍고 이런 친구의 얘기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 무섭다고 소문난 곳들도 다 찾아다니고 예. 무당분들도 이제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다 오셔서 같이 촬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거 관련 경험도 없는데 결국에는 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로 느껴졌으니까 그때는 연기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섭외된 친구들도 말로는 뭐 귀신을 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뒤에서 같이 해보니까 그냥 연기를 했었던 아역배우 출신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 생각은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뭐 계기이기도 한데 너무 이제 데뷔가 막 급하니까 이거를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공포영화라든지 뭐 조금 그런 쪽으로 풀리지 않을까? 커리어가 쌓인다. 아이고. 예, 그럴 수 제가 있죠. 그쪽으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게 됐어요. 방학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대본을 보내주세요. 이제 전날에. 근데 제가 받아본 대본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대사가 보통 쓰였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장소가 있고 뭘 느낀다, 본다, 운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 얘기가 없이 어디로 와라 해서 가면 첫 촬영 날 갔더니 방송국 앞에서 모여서 승합차를 타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어디 폐교? 네. 처음에는 이제 공동묘지였어요. 뭐 공동묘지. 1회차 촬영분이. 근데 어디 간다 이렇게 말만 듣고 대본에 근데 대사가 안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되게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없이 가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무당분들도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끼리만 있고 무당분들은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처음 겪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태로 한 2-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니까 이미 밤중이고 내려서 그냥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처음 딱 떨어졌던 말이 무덤에 올라가라였어요. 봉분 위에요? 네, 봉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사람이 묻힌 곳 위에 이렇게 땅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이구야, 예. 거기에 올라가라고. 근데 그게 제가 사람이 뭘 몰라도,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해도 어떤 제가 모르는 분이 묻혀있는 곳에 올라가라고 하면 그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예의에서 좀 벗어나죠, 예. 저는 그게 방송 뭐 촬영에 허가가 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모르니까 올라가라 하니까 그 스태프들도 계시고 해서 올라갔는데 눈치가 이제 뭘 봤다 이렇게 액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뭔가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밤도 막 11시였다가 촬영하면서 막 새벽 1시 이렇게 2시 되니까 저도 뭔가에 막 씌인 것 같이 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무덤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춤까지 추고 되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이구야, 예. 참고로 저는 그거를 못 봐요. 왜냐면 귀신을? 예, 네. 귀신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지금까지 못하고 돌비의 얘기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그 뒤에 있었던 뭐 후의 얘기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지만 네.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나 삶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촬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압도적이어서 그거를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네.
촬영한 거를 누군가한테 재미삼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네가 찍은 걸 몰라? 왜 네가 어디서 찍었다는 걸 기억을 못해?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거는 내가 잘 기억을 못할 만큼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찍고 나서 저는 그래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돈값을 했다. 뭔가 출연료를 받은 만큼 일을 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네네. 다음 촬영 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혼자서 연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뭔가 나오겠지. 진짜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귀신 같은 프로그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2회차, 3회차 촬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대본이라는 게 있고 시청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찍었던 그 프로그램에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자극적인 뭔가를 네.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2회차 때부터는 현직 무당분이 합류를 하셨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당연히 직업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뭘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저한테 계속 이제 너도 뭘 보지, 너도 뭘 느끼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게 굳이 뭐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마,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도 돼, 모르지, 잘 모르겠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대본대로 흘러갔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공포영화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은 미성년자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공포 관련된 것들을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촬영 현장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네네. 그냥 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네. 대본도 없고 그냥 라이브 같은 느낌이네. 예, 그냥 뭐 귀신 있지? 뭐 있어? 막 이렇게 느껴?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촬영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3회차부터였어요. 3회차 때 여학교인데 폐교가 된 지 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호러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사실 이제 촬영 앞전에서도 별일도 없었고 연기하는 대로 했었고 최선을 다했고 뭐 이랬어서 못 느끼고 그때 또 어렸으니까 친구들끼리 앉아서 이제 뭐 이동할 때 막 웃고 떠들고 오히려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런 촬영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 뭐 방금 촬영해서 무슨 소리 났다 계단에서 뭐 봤다 뭐 이렇게 겁내하시고 소리 지르고 이랬고 저희는 전혀 못 느끼던 상황에서 거기 딱 내렸는데 처음으로 촬영하면서 너무 찍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아 여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당연히 어두운데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밤중에 가면 당연히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무드에 압도돼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앞전에 이미 촬영을 많이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짜로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내렸는데 그런 폐교가 있고 촬영 허가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초록 색깔 그 왜 학교의 담 같은 건데 사람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넘어가지 동물들 말라고. 못 넘어가게 이제 막 해놓은 게 철책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쫙 있고 거기를 넘어가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부터 촬영이 시작인데 그냥 거기를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거기서 문제였던 게 같이 촬영을 했던 그 1살 어린 동생이 계속 우는 거예요. 예. 촬영 시작하기도 전부터.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 친구긴 해도 뭐 이렇게 저희끼리 방송을 할 때 자기 분량을 챙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튀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을 넘어가고 나서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찍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친구보다 1살 많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그거를 좀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약간 공룡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나도 쫀티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진짜 무섭다는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서워져서 촬영을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아니 괜찮아 뭐가 무섭다 그래 지금까지 계속 촬영했잖아 너 지금 괜히 좀 약간 분위기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들어가는데 마음속에서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그 강령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나중에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 어느 정도 오컬트적인 것들도 믿고 네.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강령술이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개념이 없어서 촬영을 할 때 이제 스태프분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1층에서부터 자잘한 연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저희한테 분신사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신사바가 강령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제 일본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위자보드 같이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쿠리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신사바라는 말이 없고 분신사마라는 식인데 한국에서 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뭐 오이때 구다사요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국에는 뭐 홀령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장난으로 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분을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예. 너네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흥미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스케치북 주시고 펜 주고 이러니까 저희는 그냥 했어요. 사실 그리고 촬영을 아무리 작은 팀이라고 해도 보통은 스태프분들이 10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10명 정도 있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뭐 조명도 치고 이제 뭐 붐대도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네. 처음에는 막 들어갈 때 무섭다 뭐 이런 느낌 받았어도 이제 뭐 촬영 분량도 뽑아야 되고 뭐 1층에서 이제 무당분들도 막 어떤 활약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야 니네가 분신사바를 하면서 뭐 연가를 불러야 돼 보는 장면을 찍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명감만 생기고 무서운 건 싹 까먹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네네네. 근데 그걸 촬영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집에 지금 혼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좀 아이고. 그때 상황이 되게 무서웠었고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이게 떨리시나 그냥 보네요. 예. 예. 좀 그냥 무섭다 이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나요. 위에서 누르는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분신사바를 하는데 처음에 솔직히 좀 막 웃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친구 자꾸 울고 이 분위기는 어떻게 풀어야겠고 하니까 대사를 저 나름대로 하면서 웃는데 제가 아직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봄때 드신 분이 안 들려 소리가 안 잡혀 이러시니까 진짜 이렇게 크게 말하면서 분신사가 뭐라고 왜 안 들려요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누군가 누르는 느낌이 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그 촬영분을 나중에 제가 보고 느낀 게 제 머리가 진짜 이렇게 눌려요.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촬영분들은 다 연기였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머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을 못하게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진짜로 목숨의 위협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촬영이 중단되고 1시간 정도를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촬영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예. 정말 더 못하겠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원래 무당분이 한 분만 오셨었는데 그 이제 근처에서 촬영을 하시던 다른 무당분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넋풀이라는 걸 막 잠깐 이제 간이굿 같은 걸 막 하시고 그러면서 촬영이 진행이 됐어요. 야.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웠는데 아무튼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원래 그 정도의 일을 겪으면 네. 사실 그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히려 나중에 방송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엔 무서웠지만 방송이 무섭게 뽑혀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저렇게 쫄지 말고 현장에 압도되지 말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열심히 생각해보면 하셨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제가 뭔가에 약간 홀렸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럴 수도 너무 있겠다.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4회차 때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있고 촬영을 이제 한 회차만 남기고 촬영이 끝난 상황에서 같이 촬영했던 분들 중에 제가 이거를
자세히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연기자로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고 일반인으로 살게 되긴 했지만 돌비 라디오를 보다가 이거를 제보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순간에 저만 그걸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찍은 친구들도 있고 맞죠. 거기에 같이 네네.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혹시 그때 같이 찍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하려는 분이 그런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아이고.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원래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였는데 네. 이게 유가족분들도 들을 수 있고 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축약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방송 스태프분이 있었고 그 스태프분과 어떤 일련의 일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 시선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건 누가 봐도 귀신에 씌었거나 혹은 어떤 정말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싶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그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했고요. 그게 이제 오. 핵심이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예.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2010년도에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은 2011년도 전에 촬영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거 촬영하고 나서 19년도까지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컬트를 믿는 친구도 아니었고 뭐 종교가 네.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심약하고 약간 피암시적인 뭐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어릴 때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연예계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서 어떤 일들을 겪고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 시점이 딱 19년도까지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네. 정신병원을 다녔고요. 그 이유가 2011년도 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신사바 촬영을 마치고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셨다는 스태프분이 촬영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은 여동생이 있다. 네. 그게 정말 생뚱맞게 촬영 도중에 쉬는 시간에 그분이 어떤 동료 스태프분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분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보이고 그 뒤부터 제가 잠을 자면은 여자 꿈을 꾸는 거예요. 뭐야, 예. 이거를 지금 돌비님은 받아주시는데 제가 그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게 네.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제가 또 그분이랑 아무 연관도 없었는데 그분의 여동생 꿈을 어떻게 보면 꾼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꿈을 계속 꾸고 제가 그때 집에 돌아와서 보였던 행동들 여러 가지들이 다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봐라 이러면서 뭐 기록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머리를 한밤중에 가위로 뭐 잘랐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머리를 뭐 잘랐다 한밤중에 그리고 뭐 밤중에 계단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엄마가 한두 시간 동안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단에 앉아있다가 나 강에 가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들어오고 어이구야,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에다가 아이섀도우를 막 바르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화장이라 그러죠? 아이섀도우 바르는 게. 예. 저는 그때까지 화장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뭐 무슨 틴트 바르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엄마 화장품을 눈에 바르고 머리를 뭐 한밤중에 자르고 밤중에 나가 있다 들어오고 남자애들을 막 보면은 목을 조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목을 졸라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 학교를 다닐래 말래 이러다가 나중에 중퇴를 했거든요. 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쉬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오. 네, 정신과를 다니면서 예.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네. 저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제가 한 행동이니까 저는 나중에 중퇴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고 나중에 제가 대안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거의 2, 3년 동안에는 진짜 심각하게 기억이 없었고 사람 목덜미를 보면 막 목을 조르고 구제옷 가게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막 사람들이 옷 버리고 이러면 이제 주워오고 이런 가게들을 가서 옷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옷을 훔쳐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벽처럼 옷을 가지고 오고 그 주인분이 이제 동네 분이시니까 저희 어머니께 가서 옷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게 상의 몇 벌 갖고 왔으니까 얼마를 계산해달라 이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머니랑 저희 가족분들이 닭에 가셔가지고 녹화를 해서 오시고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막 울고 읍소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게 지금 말하는 건 되게 축약해서 말하는데 그 촬영 후에 한 3, 4년이 제가 망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사회에 조금 복귀가 돼서 약을 먹고 치료가 조금 돼가지고 대학도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을 하고 조금 늦게지만 사회생활도 시작을 하고 당시에 다니던 이 정신과에서도 이제 치료를 그만 와도 되겠다 얘기를 들어서 치료도 이제 그만하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 촬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한 25살 정도였죠. 살다가 굉장히 큰 계기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삶에 어떤 계기가 있다가 20대 중반쯤에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내원이 아니고 그냥 입원을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근데 제가 폐쇄병동에 폐쇄가 된 건 아니었고 자진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어요. 네. 제가 입원을 한 게 이제 여성병동에 있는 병원인데 26살쯤이었고 그때 입원을 하고서 3, 4일쯤에 그분이 이거를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어떤 분이 저랑 같은 병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병동 특징이 알코올 중독이 계신 분들이랑 일반 정신과 병동분들이랑 같이 입원을 시켜요. 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은 원래 알코올 중독 병동에 따로 수감을 하고 정신적인 어떤 신경증이 넘은 분들은 따로 병동에 입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원한 곳에는 다들 같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을 먹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예 정신을 놓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한테 나중에 이제 말 건 분이 3일째부터 어떤 분이 계속 그 병실마다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조식 시간만 되면 나와가지고 그 전체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없이. 근데 거기 워낙 보통이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뭐 약간 조현병이라든지 뭐 치매도 있으시고 혼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다리를 저시거나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병원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워낙 그런 특이한 분들이 많은데도 그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이게 그분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나만 바라본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너무 뚫어져라 보시니까. 근데 이게 3, 4일 동안 쳐다만 보시고 말씀을 안 거시니까 저도 가서 이제 뭐 말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병동에서 이제 연필로 다른 분 귀를 찔러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동 안에서 뭐 연필이라든지 그 소지품 같은 것도 되게 엄청 심하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막 검열을 하고 이러던 때라 쳐다만 보시고 이러는데 말을 걸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되다가 그분이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제가 입원한 지 한 8일 정도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5시 반쯤에 조식을 먹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뭐 4일, 5일 동안 계속 쳐다보는 시선에서 익숙해져 있고 쳐다보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옆에 있는데 진짜 정말 이게 갑자기 그냥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름 돋았어. 그냥 진짜 옆에 앉아있는데 앞뒤 맥락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 이렇게 보시면서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순간 정말 털이 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왜냐면 저는 그분한테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콜드리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대충 찍어 맞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찍어 맞출 수가 없어. 이게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네. 이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이미 그 시점에는 그 촬영을 한 게 10대 때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에는 중반, 이미 20대 중반. 26, 7 이렇게 20대 중후반이었었고 그 촬영 당시를 기억을 안 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잠시 이해를 못 듣다가 네. 그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과 다시 말씀하셨던 그 남의 무덤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따라와서 보통은 뭐 말을 걸려고 했으면은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뭐 대답을 해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일어나니까 똑같이 일어서셔서 저를 뚜루뚜루 쳐다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오. 진짜 그거는 정말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방에 들어와서 예.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독방에 들어갔어요. 원래 거기가 열린 병실인데 간호사분께 저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원래 자진 입원은 나갈 수 있어요. 정신과는 원래 자진 입원을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입원이 2주가 안 되면 못 나간대요. 나가게 할 수는 없고 혼자 있는 독방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독방에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독방에 3일 있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예. 사실 그냥 얘기하면 제 꿈에 첫날에 방방 뛰어요. 첫날에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방방 뛴다? 꿈에서 그냥 뛴다 하잖아요. 침대에서 사람이 아. 이렇게 뛰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막 스프링 같은 거에서 막 뛰는 것처럼 제가 그냥 꿈에서 뛰어요. 그러고 첫날에는 그냥 그렇게 깼어요. 그리고 그때는 잠을 못 자서 뭐 마취제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째 때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현상인데 뛰는데 그 이틀째 때는 침대인 거예요. 병실 네. 침대, 병원 침대. 근데 거기서 끝나고 간헐적으로 계속 꿈을 꾸다가 3일째, 그러니까 시간이 딱 넘어갔는데 제가 그 3일째 때 꿈이 그 우리가 병원 가면 보이는 그 병실 침대 뛰다가 병실 침대가 반으로 쪼개져요.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꿈속에서 마치 제3자가 보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게 봉분인 거예요. 무덤 봉분인 거예요. 예. 제가 침대 위에서 뛰고 있었는데 침대가 찢어지고 갈라지다가 빠스라졌는데 그게 딱 드러난 게 봉분 위에서 제가 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촬영할 때 감독님들이 컷! 이러시거든요. 봉분 위에서 막 뛰고 있는데 컷!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꿈에서. 그러더니 그 꿈속에서 그 봉분 위에서 뛰던 제가 뒤를 돌아서 배꼽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 예. 그러더니 그 순간에 그 꿈속에 제 머리 뒤에서 저보다 키가 한 반뼘 정도 작은 단발머리 정도 된 머리가 짧은 여자애가 그 꿈속에 제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탁 잡아채더니 뒤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야 이걸 까먹어? 이러더니 막 이러면서 숨이 막 넘어가게 웃는 이거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디요? 진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정말로. 예. 독방에 있는 3일 내내 첫째, 둘째 날에는 안 보이다가 뛰다가 병원 침대 갔다가 봉분 위에서 뛰다가 그 꿈을 3, 4일 내내 계속 꾸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확실히 나는 거예요. 내가 소름 끼쳤던 그 말이 무덤 위에서 뛰지 말라 그 말이 그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저는 그냥 소름이 끼쳤던 정도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만 했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났던 일이 그때 제가 어릴 때 촬영했을 때 그 첫 회분 촬영분에서 제가 봉분 위에서 뛰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황이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얘기해보는데 이야.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뭐 일본에 이제 갔을 때 저를 보고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원래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무속인 분이라고 하죠. 그 신사 네. 무당분 뭐 신주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들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이미 한 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너무 아무도 안 믿어줬고 저한테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예. 그 이후로는 이 말을 그냥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돌비님 라디오를 보다가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들 중에서 만신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무속인 분들이 다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은 정말 진짜인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듣다가 제가 겪은 이 일도 이게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너무 이 잘해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그 꿈을 꾸고 독방에 나왔을 때 거의 뭐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진정제 분량도 원래 먹던 거에 4배 이상 먹었고,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먹는데 문제의 그분이 저한테 말 거셨던 분이, 저는 저한테 말을 다시 안 거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조식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조식 때 계속 제가 그분을 피해 다녔는데, 화장실에서는 샤워실이 한 곳이니까 저희가 씻을 때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씻다가 혹시라도 그분이랑 마주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아침에 제가 조식 시간이 5시 반인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씻고 잘 때도 제일 먼저 잠들었거든요. 근데 5시쯤에 씻고 나오는데 그분이 눈앞에 딱 계신 거예요. 샤워실 딱 문 열고 나오니까. 예. 그러더니 저한테 딱 처음에 하신 말씀이, 꿈을 꿨을 텐데 나를 왜 피해?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네. 예. 이분이 자기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뭐 무병 뭐 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병원에서는 워낙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있고, 이분 습관이 병실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길 자꾸 라면 같은 거 남들이 버리는 걸 드시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미친 사람 중에 미친 사람 이렇게 찍혀서 이분 얘기를 안 듣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제가 딱 나와서 그분이 저한테 꿈을 꿨을 텐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분한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분한테 병원복 바지가랑에 붙잡고 막 울었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원래 그렇게 병실병동에서는 소리 지르고 사건이 일어나면 다 말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싸움이 난 줄 알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그분 막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지고 울면서, 왜냐면 제가 연기자 생활도 망했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 생활도 오래 했고 약도 오래 먹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약간 한 줄 빛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이게 내 인생이 잘못 꼬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동티가 나서 내가 뭘 못 쓸 짓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한테 막 그럼 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우니까 그분이 고개를 막 이렇게 절레절레 졌더니 자기 방으로 오래요. 네. 근데 그 방에 이제 갔는데 6인실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미 이분은 이제 그냥 떠인 거예요. 이렇게 방에서. 근데 이분이 그냥 앉아서, 정말 저도 신기했던 게 그분이 말도 약간 더듬으시고 약간 조금 평소에도 그 말 했을 때도 어눌하고 말을 약간 저신다 네.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인데 정말 저한테 병실에 앉아서 옆에 앉아봐 이러더니 너무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너무 일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은 거예요. 또박또박. 네, 또박또박. 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분명히 그랬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꿈을 너무 많이 꿔. 그리고 너는 못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너 죽으려고 많이 했지 이러시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죽으려고 해서 거길 들어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진입원이긴 한데 저희 가족이 대학교까지 멀쩡히 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그런 막 이런 거 하니까 얘를 집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 했고 입원을 시킨 거였고, 제가 그게 2번째였어요. 원래. 근데 그분은 많이 했지 이러다가 2번? 3번? 이러시는 거예요. 횟수까지 대략 맞추시네. 네,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2번? 3번? 이러시는 거예요. 예. 진짜 벙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못 죽어. 너도 알잖아. 못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왔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뭔가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그 짧은 순간에 바뀌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쭤봤어요. 그분이 다시 정말 희한하게 눈이 이렇게 풀어지시더니 나는 몰라.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함부로 행실하고 다니래? 너는 이제 거의 그녀랑 같아. 그 죽으면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꿈에 나온 그녀이 있어. 근데 그녀이 어려. 1인년인데 한이 많아.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난 이게 다 얘기했고 넌 죽을래도 못 죽어.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말어. 이러더니 그 아까 샤워실에 나온 그대로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손을 비누로 막 빡빡 씻으시는 거예요. 씻으시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다 씻으시고 수건으로 원래 닦아야 되는데 그 손에 묻은 물을 저희 얼굴에 탁 튀기더니 그니까 나가 이러더라고요. 뭔가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손 씻고 물을 탁 튀기더니 그니까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다른 말을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도 안 거시고 그냥 이불 뒤집어 씌고 안 나오세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 병실에 계셨던 다른 분들이 아유 자꾸 몇 달에 한 번씩 아가씨같이 젊은 아가씨들이 한 명씩 이렇게 걸려갖고 이 아줌마한테 자꾸 이렇게 이러는데 너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방에 돌아가라고 하고 간호사가 오더니 저를 막 떼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격리가 됐어요. 그 3, 4일 동안 독방에 그분이랑 제 말을 섞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 방이 뭐 3층, 4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남자 방 5층 이렇게 있고 원래 3층에 있다가 제가 4층으로 옮겨졌어요. 퇴원할 때까지 그분이랑 만나지 말라고. 그게 3년, 4년 전 일이에요. 왜냐면 그 일 있고 그분한테 이제 다시는 말을 못 걸고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담당하시는 간호사님께 제가 그분한테 가서 말 안 걸 테니까 내가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 연락처라도 개인적으로 좀 알려달라 아니면 그분 가족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가족분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뭐 보호자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이러시면서 그냥 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한 달 못 채워서 퇴원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와서 그 일을 겪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는 느낀 바가 너무 많은데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뭔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뭐 귀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것도 없었고 네. 사람들이 말하는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좀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흥미구나 살았는데 그냥. 이게 어쩌면 내가 지금도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정말 뭐에 홀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뭐에 씌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게 아닐까? 내 인생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그때 비웃었던 약을 먹어야 된다고 느꼈던 일련의 사건들이 네.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남들이 나한테 그랬더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설마 진짜 그래서 있었던 일들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뭐 지금도 불교를 믿고 이런 건 아닌데 금강경이라고 써요. 그걸 막 이제 필사를 하고 집에 오면 그 천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귀신 쫓는 경이래요. 알죠. 이제 그런 걸 막 유튜브로 틀어놓고 너무 심했을 때는 나와서도 계속 봉분 위에서 뛰다가 머리 잡아채는 꿈을 자꾸 꾸니까 네. 일어나서는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랬어요. 28에서 9살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서. 네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그 일 있고 이제 한 1, 2년 정도에 일본에 있었던 때 겪었던 사건과 맞물리는 일을 겪고 이게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선천적인 예민함 뿐만이 아니라 네. 이건 확실히 내가 그때 있었던 촬영 때문에 혹은 그때 겪었던 내가 불경스러운 일을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알게 된 개인적인 스님을 통해서 절을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드리게 됐어요. 사죄를 드렸구나. 절을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와. 그래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연기자로 뭔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했다면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갈 비밀이 됐겠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일반인으로 살고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른들은 사실 저랑 뭐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자기가 한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친구들을 과외를 하는데 보통 친구들이 다 제가 그 촬영할 때 나이예요. 고1, 고2 때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는 진짜 이병헌 씨 같이 될 수 있고 연기자로 성공할 수만 있으면 난 모전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진짜 간쓰게 다 빼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걸. 난 진짜 내가 만나는 여자 팔라고 팔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으면 제가 그냥 선생님이나 아는 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귀에 씨알도 안 들어와요.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알아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왔던 거.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동티가 난다 재수가 없다 하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뭐 누가 죽고 뭐 아니면 가족이 뭐 무슨 불행을 겪고 뭐 이래야지 진짜 그런가 봐. 거기서 갔다 와서 내 인생이 이랬나 봐.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깃쳤듯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때문에 그래 혹은 뭐 네가 정신할 짓을 해서 그래 어릴 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겪은 사람으로서 장난으로 혹은 뭐 그런 말 하면 재수없어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그런 마인드로 살면 나처럼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정말 안 좋은 일 겪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힘을 실어서. 조셉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실 때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죠? 예. 근데 조셉님이 결국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지금 들려주신. 맞아요. 예. 요즘 어린 친구들이 연기자 하려고 하고 아이돌 되려고 하고 이런 거 아주 좋죠. 무언가 꿈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앞뒤 안 가리려고 하는 그때 그 마음, 그 어릴 때 그 마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예, 그게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나 길라잡이가 되실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어른들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나 자기가 이제 어릴 때 가진 어떤 막무가내 열정 같은 걸 누군가는 악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용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촬영을 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마. 혹은 네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건 조심해 라고 누군가가 일러주거나 그런 무당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정말 자기 그 본인의 생업에 충실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를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때 혹은 이런 촬영을 할 때 이런 언지를 안 주셨을까? 왜 옆에서 보고만 계셨을까? 왜 촬영을 재밌게만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원망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돌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로 된 것도 아니라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만 잘 안 풀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재수없으니까 저렇게 됐겠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인생으로 너무 제가 이걸 뼈저리게 겪어서 이게 아무리 봐도 나만 이상하다고 느낄 일이 아니고 시쳇말로 정말 어른들이 귀신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인생으로 깨우친 사람으로서 그냥 객기로 흉가나 패가 막 가고 뭐 누가 돈 준다고 이런 거 막 한다든지 진짜 이런 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금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줄줄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셉님께서는 나름의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 전달이 잘 안 됐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충분히 전달이 잘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려고 했던 그 말이 그 어린 친구분들이 그냥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일에 뛰어들지는 않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잘 전달이 되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가 레전드이지만 레전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셉님께서 잃어버린 10대와 20대에 관련된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누구보다 용기 있는 이야기였고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했을 텐데 누굴 탓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 떠민 거 아니잖아.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셉님. 근데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용기 있는 오늘의 또 섬뜩했던 경험담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면 또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실 거예요. 조셉님이 이지백님 사연을 보고 용기를 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야기로 남을 겁니다. 조셉님.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요.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10대 때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대 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많이 털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원동력이 되시길 다시 한번 조셉님께 바라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친구분들이 유명해지고자 어떤 잠깐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흉가 폐가를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어딜 가시던 간에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이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